안녕하세요, 고영경입니다. 이제 말랑말랑 기업사가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설을 맞이해서 설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석 때는 추석 선물로 많이 쓰였던 스팸을 특집으로 내보내는데요. 이번 설에는 또 설 특집으로 다른 품목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선물할 때 많이 이제 하는 선물들이 뭐 홍삼 세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고기도 보내주시고 뭐 하는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선물이 이제 스팸이 있었다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참치 선물 세트가 있죠. 오늘은 어쨌거나 1982년 처음으로 참치캔을 한국에 소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참치 분야에 있어서는 1등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동원 참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참치는 도대체 무슨 고기인가? 참치는 왜 참치가 되었는가? 참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참치는 영어로는 이제 튜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튜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매우 빨리 움직인다, 날아간다 이런 뜻을 담은 투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참치가 워낙에 물속에서 시속 한 60km 정도로 보통은 헤엄을 치다가 아주 순간적으로는 100km, 120km, 160km 까지 이 헤엄을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생선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고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참치가 들어왔을 때 참치 명칭이 이제 진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생선의 끝에 이름 붙는 치, 그러니까 갈치, 삼치 이런 거 할 때 치자가 붙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자로 참 진자를 붙여서 진치에서 이 참다운 물고기가 이제 변해서 삼치가 됐다라는 이런 뜻으로 붙었다고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참치는 일종의 다랑어예요. 다랑어 종류를 다 우리가 이제 참치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 참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죠. 유난히 참치를 많이 먹고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바로 옆 동네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아주 좋은 참치를 잡으면 뭐 경매에 붙여가지고 뭐 35억, 40억 이렇게도 팔리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참치를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도 먹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선사시대에 보면 이 다랑어 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먹었던 거고요. 유럽에서도 많이 먹었고 뭐 노르웨이에서도 먹었고 미국에서도 먹고 전 세계적으로 참치를 먹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난히 일본 사람들이 참치를 많이 사랑했던 게 이제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참치를 근데 어떻게 많이 먹게 됐냐? 옛날부터 먹긴 먹었는데요.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로 낚시를 했는데 그때 많이 잡힌 다랑어가 있었어요. 고급 참치회로 먹는 것들은 보통 참 다랑어를 뜻합니다. 그게 이제 대서양에서 나오는 참 다랑어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잡아서 먹지는 않고 다시 놔두거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린 게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이 무역을 하면서 이제 배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서는 저걸 없어서 못 먹는데 여기는 막 쌓여 있구나 해서 이것들을 이제 얼려가지고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참치가 굉장히 고가의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참치를 캔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동원 참치가 가장 먼저 참치 캔으로 만들어 먹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참치캔을 처음 만들었던 때는 19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서던 캘리포니아 피쉬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생선 통조림을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처음에 생선 통조림을 만들 때는 보통 우리가 정어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어리로 만들었는데 이 정어리가 어느 해에는 뭐 잘 안 잡히는 해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생선으로 이걸 교체를 해서 뭔가를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다랑어가 엄청 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랑어를 가지고 참치캔을 만들었는데 원래 미국 사람들은 이제 다랑어를 그렇게 먹지 않았다고 해요. 다랑어를 처음에 참치캔을 만들어 가지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찌면 하얗고 맛이 약간 치킨 맛이 나는 걸 이러면서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는데 히트는 뉴욕에서 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치를 보면 치킨 오브 더 씨,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닭고기다 이런 말들이 이제 별명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19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참치캔은 나왔고 일본에서는 고급 참치로 이제 참 다랑어를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수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참치를 원래는 생선을 잡아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도 참치를 캔으로 만들어서 먹어볼까 하면서 만들어냈던 게 바로 동원산업이 처음으로 한국에 참치캔을 내놓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참치캔
참치캔은 198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82년이라고 써 있거든요. 82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지만 동원산업 자체가 설립된 것은 처음에 1969년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김재철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당시 자본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1969년 당시 한국 1인당 GDP가 243.43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금 1,0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던 거죠. 강진농고를 원래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다에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미래를 가축하려면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말에 되게 감명을 받아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이 김재철 회장님이 서울대 농과대학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이 된 상태인데 이제 진로를 바꿔서 부산수산대학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산수산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한국의 최초의 언양어선이었던 지나모의 항해사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항해사니까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좋은 기록들을 남기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년 만에 선장이 됐습니다. 선장이 된 나이가 26세예요. 그리고 1964년에 고려 원양어업의 스카우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때에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남의 배 타고 남의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일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특히 거래처인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사업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가 무슨 한두 푼 하는 자전거도 아니고 이때 당시 배가 얼마나 비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참치를 받아서 수출만 하면 되고 기꺼이 사주겠다는 일본 바이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쇼쿠라는 일본 회사에 이제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에서 오래된 배를 사게 돼요.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원양어선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배를 새로 주문을 하고 옛날 배들이 이제 좀 쌓여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배 2척을 주문을 했는데 이 중고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값을 다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신용으로 이걸 사고 내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배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까지 갖고 있던 신뢰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냥 거의 불가능한 거래였지만 이분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배를 2척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미 자기가 선장도 해보고 선원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선장을 굉장히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양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또 선장으로 모셔오고 삼고초려해서 선장으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 일일이 면접을 보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로 선원을 구성을 해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이미 자기가 이제 굉장한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사람을 갈아 넣어서 잡는 게 아니라 어로 기술이라든가 항해 지도를 잘 읽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양으로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4개월 만에 뭐 만선을 이루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조업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양업은 이제 전량을 수출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그때 당시에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수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최고의 기업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업 1년 만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3년 만에는요, 무려 600%, 6배나 기업이 커지는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차리자마자 승승장구했던 거죠.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이 잡은 물고기들을 예전에는 일본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시장이 커져서 이제 멀리 나가서 잡고 이제 현지에 가까운 데다가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바이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스타키스트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스타키스트는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보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참치캔 회사고요. 1등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사주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가격 결정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도 참치캔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참치가 상당히 한국에서는 소비하기가 비쌌어요. 그런데 1980년대쯤 되면 이미 한국의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참치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거죠. 특히 1981년에 이 스타키스트 공장을 가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장을 가서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우리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참치를 받아서 그냥 수출을 하는, 그런데 이제
이제 가공해서 식품을 만드니까 이제 2차 산업으로 진출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참치캔을 생산해서 내놓게 되는데요. 참치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품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참치들 아무나 먹던 게 아니다. 선진국형 식품이다. 돈 많은 사람들만 먹던 걸 이렇게 캔에 넣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굉장히 광고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뭐 사실은 그렇게 싸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물속에 든 참치를 팔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 비린맛을 없애면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기름에 들어있는 채로 생산을 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 참치는 히트를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엄청나게 잘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4년에 무려 1200만 캔을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오징어, 꽁치, 게맛살, 조미김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식품을 판매했지만 어찌 됐거나 동원하면 참치가 제일 첫 번째 떠오른 가장 주력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럼 명절 선물로 많이 나가는 선물 세트가 참치 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 선물 세트는 언제부터 나온 것이냐? 1984년 처음으로 추석 명절부터 업계 최초로 참치캔 선물 세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에만 30만 세트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치캔 선물 세트가 명절에 잘 팔리는 필수 선물 세트로 등장을 했습니다. 1983년에만 600만 캔을 팔았고 1984년에 1200만 캔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거의 증가세가 100% 이상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동원 참치가 나온 이래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동원 참치를 한 번 이상은 다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물 세트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처음에 참치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먹는 경향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김치찌개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참치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보관이 길다 보니까 누가 주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 세트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한국의 소득 수준이 꽤 많이 올라와요. 이러다 보니까 참치가 더 이상 고급 식품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아무 때나 사서 먹고 뭐 도시락으로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시장이 점점 더 성장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때 나온 대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참치가 나오느냐면 야채 참치, 고추 참치가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맛의 참치가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확장되는 계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이 고추 참치, 야채 참치는요, 사실 도시락 반찬으로는 그냥 캔만 넣어서 보내도 되는 정도로 이제 뭐 참치를 가지고 다시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조금 모자라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2000년대부터는 건강식. 생선을 먹으면 건강하다, 건강식이다. 그래서 뭐 오메가3가 들어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해서 더 이상 안 팔릴 것 같던 참치를 전체 매출이 3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원산업식품사업본부를 동원 F&B로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참치를 잡던 회사는 이제 동원산업이고요. 여기서 이제 식품 부분을 떼어내서 동원 F&B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동원 참치가 원형 어선에서 이제 잡아서 스타키스트에 막 납품을 했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이 스타키스트를 진짜로 인수를 해버립니다. 2008년에 미국 참치캔 1등 브랜드 스타키스트를 인수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유럽 시장, 중동 시장에서도 진출을 한 해외 시장을 굉장히 넓혀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뭐 참치 노래를 부르는 광고를 해서 이 동원 참치송이 굉장히 히트를 치기도 했어요. 또 이런 정체를 보인 다음에 또 한 명의 이제 스타를 기용해서 참치를 좀 잘 팔아보는 계기가 되죠. 예, 바로 펭수예요, 펭수. 예, 여기도 보면 예, 펭수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참치캔이 여태까지 팔린 그 누적액으로 뭐 보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 판매량이 70억 캔을 넘었대요. 일렬로 쫙 이 참치캔을 늘어놓으면 지구를 15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참치를 판게 된 거죠. 우리나라 참치 시장에서 거의 70%에서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 사업자고 처음에 참치를 내놓은 이래로 이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동원은 이제 참치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동원산업 이외에, 동원 F&B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원산업은 1989
2019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을 합니다. 2001년에 동원그룹의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뭐 택배회사를 인수하고 뭐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노르웨이의 셀먼 에볼루션 뭐 이런 데에 지분 투자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K 스마트 양식 법인 설립 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어요. 동원 자체 안에는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참치하고 식품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금융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융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가? 금융은 사실은 198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동원산업이 참치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82년에 일찌감치 한신증권을 인수를 해요. 그때 동원증권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재철 회장님의 큰아들이 있어요. 예, 큰아들이 1991년에 이 동원증권에 입사를 해서 지금은 부회장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때부터 이제 금융 부분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한국투자신탁을 인수하면서 이제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리고 이제 동원증권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요. 지금은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금융, 한쪽은 식품 이렇게 되니까 사실 공통점은 없잖아요. 2004년에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금융 쪽은 아예 계열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2004년 장남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제 금융 부분을 완전히 가져가고, 차남인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이 식품 부분을 맡는 후계 구도로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식품 부분이 한 번 더 지배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전에는 동원 엔터프라이즈를 2001년에 제가 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그 밑에 동원 F&B, 그 다음에 동원 산업이 중간 지주회사로 있어요. 그래서 동원 산업 밑에 동원 로엑스하고 미국에서 인수했던 스타키스트가 그 밑에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를 김재철 회장과 김남정 부회장이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라는 지주회사를 없애버리고 동원 산업을 그대로 지주회사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회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업을 자식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거기에 가장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간 지주회사라는 이제 불필요한 구도를 없애기 위해서 지주회사 개편을 했는데요. 이때 사실은 합병을 하면서 동원 엔터프라이즈고 동원 산업을 합병을 하면서 합병 비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상장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원 산업은 상장사거든요. 상장사 간에 합병을 할 때는 이미 딱 시가총액이 딱 나와 있고 지분율이 나와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가치 산정을 하기가 좋은데, 비상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이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 소액주주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대주주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게 다 달라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배주주인 김재철과 김남정 회장 부회장의 지분이 유리하게 되도록 가치 산정을 하는 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은 시가와 순자산 가치 중 더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때, 그게 원래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시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시가가 더 좋았냐? 그게 아니죠. 순자산 가치보다 당시 시가가 워낙에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를 선택한 것이 다른 주주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정한 비율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부에서 지적을 당한 것들을 이제 고쳐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서 합병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 거죠. 동원이 지금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은 스마트 항만 하역,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그다음에 뭐 토탈 프로틴 프로바이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원산업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게 매출은 2019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원 전체 패밀리로 보자면, 주가를 보자면 동원산업과 한국금융지주 두 개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최근에는 뭐씩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난 5년 동안 양 회사가 전부 다 마이너스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평가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참치 하나로 식탁을 많이 바꿔놓은 거죠. 어찌됐든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캐네든 참치를 가지고 온 회사로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말랑말랑 기업사에서 한 번도 국내 기업을 깊이 있게 다룬 적이 없어요. 설날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뭐 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새해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